코스모스 7장 밤하늘의 등뼈. 헤라 여신에게 봉헌된 거대한 신전이 에게해에 있는 사모스 섬에 세워졌다. 헤라 신전은 고대의 불가사의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헤라는 처음 데뷔했을 때 하늘의 여신이었다. 또 아테네시의 아테나 여신처럼 헤라 여신도 사모스의 수호신이었다. 훨씬 뒤에 헤라는 올림포스 신의 우두머리인 제우스와 결혼한다. 그리고 신혼 첫날 밤을 사모스 섬에서 지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리스 종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때 헤라의 유방에서 힘차게 뿜어져 나온 젖이 밤하늘에 흘러서 빛을 내는 띠가 됐다고 한다. 서구인들이 은하수를 부를 때 쓰는 젖길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어쩌면 이 신화에는 하늘이 지구를 기른다는 통찰이 담겨져 있는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은하수의 원래 의미를 수천 년 동안 잊고 있었던 셈이다. 우리 거의 대부분은 변덕스럽고 심술궂은 신들에 관한 이야기를 지어내서 생존의 위협에 대처하려 했던 사람들의 후손이다. 오랫동안 자연에 대한 종교의 피상적인 해석이 자연을 이해하려는 인간의 본능을 가로막아왔다. 호메로스 시대의 고대 그리스에서는 하늘과 땅, 천둥, 번개와 폭풍 후 바다와 지하세계, 불과 시간, 사랑과 전쟁 모두에 신들이 관여했다. 나무나 풀숲 한 구석, 자연 어디에나 요정이 살았다. 수천 년 동안 인류를 억눌러 온 생각은 이 우주가 눈에 보이지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신 또는 신들이 실을 당겨 조종하는 꼭두각시 연극이라는 생각이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주위에 살고 있다. 그러다가 2500년 전 이오니아에서 새로운 깨달음의 기운이 일기 시작했다. 이 깨달음의 진원지는 사모스 섬이었다. 그리고 동부 에게해 주변의 섬과 해안가에서 번성하기 시작한 그리스 령의 식민지가 이 깨달음의 진앙이었다. 배들의 왕래가 활발한 무역의 중심지에서 모든 것이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인간과 다른 동물이 원래는 아주 단순한 형태에서 발생했다는 생각도 태동했다. 질병은 악마나 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도 고개를 들었다. 지구는 단지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들은 별이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이러한 사고의 혁명을 통해서 사람들은 혼돈에서 질서를 읽어내기 시작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태초에 형태가 없는 혼돈이 있었다고 믿었는데 그 내용은 창세기의 구절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혼돈의 신 카오스가 먼저 밤의 여신을 만든 다음 짝짓기를 했다. 거기에서 태어난 자손들이 결국은 모든 신과 인간이 됐다. 혼돈으로부터 이렇게 우주가 탄생했다는 생각은 그리스인들의 자연관과 잘 맞는 것이었다. 변덕스러운 신들이 다스리는 예측 불허의 세상이 자연이라는 그들의 자연관과 상통했다. 하지만 기원전 6세기의 이오니아에서 새로운 사조가 태동했다. 그것은 인류 사상사에서 가장 위대한 생각들 중의 하나이다. 고대 이오니아인들은 우주에 내재적 질서가 있으므로 우주도 이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자연현상에서 볼 수 있는 모종의 규칙성을 통해 자연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연은 완전히 예측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자연에게도 반드시 따라야 할 규칙이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우주에 이렇게 훌륭하게 정돈된 질서를 코스모스라고 불렀다. 인류 사상사에서 위대한 혁명이 기원전 600년과 400년 사이에 일어났다. 혁명의 열쇠는 손이었다. 이오니아의 뛰어난 사상가들 중에는 항해사, 농부, 직조공의 자식들이 있었다. 그들은 손을 써서 물건을 주무르고
고치고 만드는 일에 익숙했다. 다른 나라의 사제들이나 서기들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사치 속에서 자라서 손을 더럽히기를 싫어했지만 이오니아인들은 그 근본부터 그들과 달랐다. 그들은 미신을 배척하고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일들을 해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그 당시 이오니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단편적이거나 간접적인 이야기를 통해서만 알고 있다. 그리고 당시에 사용된 은유가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낯선 것이라 이오니아에서 벌어진 일들을 명료하게 알기 힘들다. 게다가 몇 세기 지나지 않아 이오니아에서 탄생한 새로운 통찰들을 억압하려는 조직적인 시도가 시작되었다. 공교롭게도 우리는 이것은 잘 알고 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깨달음의 주인공들에게 직접 다가갈 수가 없다. 어떻든 혁명적 사고의 주인공들은 오늘날 우리 대부분에게는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는 그리스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이야말로 인류의 문명과 인간 정신 발달에 진정한 기여를 한 위대한 개척자들이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오니아적인 과학적 사고방식은 실험의 기법들과 함께 그리스 전역을 거쳐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까지 퍼져나갔다. 아무도 공기의 존재를 믿지 않던 시기가 있었다. 당시 사람들도 사람이 호흡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바람의 신의 숨소리라고 생각했지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적인 물질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공기에 대한 실험을 최초로 했다고 기록에 나오는 인물은 기원전 450년경에 활약했던 엠페도클레스라는 이름의 의사이다. 그가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그가 지나치게 영리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그를 신으로 여겼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엠페도클레스는 빛이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하지만 그렇다고 무한히 빠른 것은 아니라고 믿었다. 그리고 예전의 지구상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종류의 생물들이 살았다고 가르쳤다. 그리고 그 많은 생물들이 자손을 보지 못해 멸종했음에 틀림이 없다. 왜냐하면 현존하는 모든 종들을 보면 그들 나름의 재주 또는 특별한 용기 아니면 민첩함 등의 특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지 못한 종은 자신들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했다. 유기생물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훌륭히 적응하는 모습을 설명하려는 이와 같은 시도를 놓고 볼 때 엠페도클레스는 아낙시만드로스와 데모크리스토와 같이 자연 선택에 따른 진화라는 다윈의 위대한 생각의 일면을 분명히 다윈보다 앞서 구상할 수 있었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엠페도클레스가 사용한 실험기구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수세기 동안 사용해오던 가재도구였다. 예를 들면 물시계 또는 물도둑이라는 기구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중요한 결론에 이르렀다. 물도둑은 끝이 열려있는 가늘고 긴 대롱이 노쇠 공 위에 붙어있고 노쇠 공 밑에는 작은 구멍들이 여러 개 뚫려있는 물건으로서 일반 가정의 부엌에서 국자 대용으로 쓰이던 것이었다. 물도둑을 물속에 담가 노쇠 공 안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 대롱 끝을 연체로 물에서 꺼내면 밑이 뚫려있는 구멍을 통해 물이 가는 빗줄기처럼 쏟아져 나온다. 그러나 대롱의 끝을 엄지손가락으로 제대로 막은 다음 꺼내면 손가락을 떼지 않은 한 물은 노쇠 공 안에서 흘러나오지 않는다. 또 엄지손가락으로 대롱 끝을 막은 채로 노쇠 공을 물속에 담가 보면 물은 노쇠 공 안에 채워지지 않는다. 무언가가 물이 노쇠 공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무언가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엠페도클레스는 그것이 공기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압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내가 멍청하게도 대롱 끝을 엄지손가락으로 막은 채 물도둑을 물에 넣는다면 그 안에 들어있던 공기가 물이 용기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엠페도클레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는 공기가 너무 작게 나뉘어 있어서 하나의 형태로 보이지 않을 뿐이지 공기도 물질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엠페도클레스는 미쳐서 스스로 신이라 여긴 나머지 에트나 대화산의 칼데라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용암에 빠져 죽었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그가 매우 용감한 지구 물리학자였다고 상상해본다. 그의 죽음은 생명을 무릅쓴 관측 중에 일어난 실족사였을 것이다. 원자의 존재에 대한 이러한 낌새와 단서가 데모크리토스에 와서 더욱 구체화됐다. 그는 북부 그리스 이오니아의 식민지인 아부데라의 출신이다. 당시 아부데라라는 도시는 그리스인들의 웃음거리였다. 만약 기원전 430년에 당신이 아부데라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틀림없이 상대방은 웃음을 터뜨렸을 것이다. 아부데라는 오늘날로 치면 뉴욕의 슬럼가인 브루클린과 같은 곳이었다. 데모크리토스에게 있어 삶은 세상을 즐기고 온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었다. 그에게 이해는 곧 즐거움이었다. 그는 축제 없는 인생은 여간이 없는 긴 여정과 같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데모크리토스가 아부데라 출신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는 결코 바보가 아니었다. 그는 수많은 세계들이 우주에 두루 퍼져 있는 물질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태어나 진화를 거쳐 결국 쇠퇴하게 된다고 믿었다. 운석 충돌 때문에 생긴 구덩이의 존재를 아무도 모르던 당시에 데모크리토스는 이렇게 태어난 세계들이 이따금씩 서로 충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주의 어둠 속을 홀로 헤매는 세계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개의 태양이나 달을 동반한 세계들도 있다고 상상했다. 우주에는 동물도 식물도 심지어 물조차도 없는 세계들이 있는가 하면 생명의 서식이 가능한 다른 세계도 있다고 믿었다. 그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생물이 원시습지의 흙에서 발생했다고까지 주장했다. 우리가 무엇을 지각하는 것도 순전히 물리적이고 기계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고 가르쳤다. 예를 들어 내 손에 펜이 쥐어져 있다고 인식하게 되는 것은 손에 주어지는 물리적이고 기계적인 자극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생각과 감각은 물질이 아주 세밀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모아졌을 때 나타나는 물질의 속성이지 신이 물질에 불어넣은 영혼의 속성은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데모크리토스가 만들어낸 원자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자를 수 없다라는 뜻이다. 원자는 궁극의 입자로서 원자를 더 작은 조각으로 쪼개려는 시도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라는 뜻이 이 한 단어에 담겨 있다. 그는 물체는 복잡하게 얽힌 원자의 집합이라고 생각했다. 심지어 우리 자신도 그렇다는 것이다. 데모크리토스는 원자와 빈 공간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없다라고까지 주장했다. 데모크리토스는 그 안에 있는 별을 하나하나 분간해 볼 수는 없지만 은하수가 수많은 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별들의 집단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사실을 1750년에 와서야 비로소 알게 된 토머스 라이트는 데모크리토스의 해안에 경탄을 금치 못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천문학이 광학기술의 발전 덕을 보기 훨씬 전부터 데모크리토스는 흔히들 말하는 이성의 눈만 가지고도 무한의 심연을 충분히 꿰뚫어 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후대에 더 유리한 조건에서 능력 있는 천문학자들이 이룩한 수준에 이미 오래전에 도달했던 셈이었다. 데모크리토스의 사고력이야말로 헤라의 젖을 극복하고 밤하늘의 등뼈를 뛰어넘어 하늘 높이 치솟아 올랐던 것이다. 역사나 철학책을 보면 탈레스에서 데모크리토스와 아낙사고라스로 이어지는 그리스의 위대한 과학자들을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이라고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마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므로 이오니아의 과학자들의 역할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등장할 때까지 철학의 성을 지킨 것이 전부였고 그들이 소크라테스 철학에 영향을 주었다고 해도 그것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 그러나 옛 이오니아인들의 전통은 소크라테스 이후의 그리스 사조와는 상반되는 것이었다. 도리어 현대 과학과 더 잘 어울린다. 이오니아의 과학자들이 강하게 영향을 준 시대가
겨우 200에서 300년밖에 이어지지 못했음은 이오니아의 각성기와 이탈리아의 부흥기 사이에 태어나서 살다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었다. 사모스와 관련된 인물들 중에서 후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은 아마 피타고라스일 것이다. 그는 기원전 6세기의 폴리크라테스와 동시대 인물이다. 사모스 지방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한동안 사모스 섬 케르키스 산에 있는 한 동굴에서 산 적이 있다고 한다. 피타고라스는 지구가 공과 같이 둥글다고 추론한 역사상 첫 번째 인물이었다. 달이나 태양의 유사성에 주목했거나 아니면 월식이 일어날 때 달에 비친 지구의 그림자가 원형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지구가 둥글다는 추론을 했을 것이다. 또는 사모스 섬을 떠나는 배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 시야에서 마지막으로 사라지는 부분이 돛대라는 점도 지구가 구형이라는 추론의 근거가 됐을 것이다. 직각 삼각형의 두 짧은 변의 길이의 제곱을 합한 값은 빗변의 길이의 제곱과 같다는 저 유명한 피타고라스의 법칙도 피타고라스 또는 그의 제자들이 발견하였다. 피타고라스는 이 법칙이 성립하는 직각삼각형의 사례를 단순히 열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일반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수학적 추론의 방식을 개발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대의 모든 과학 연구에서 필수적인 수학적 논증의 전통은 피타고라스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이도 바로 피타고라스였다. 그는 우주를 아름다운 조화가 있는 천체, 즉 코스모스를 봄으로써 우주를 인간의 이해 범주 안으로 끌어들였던 것이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구를 완벽한 존재로 여겼다. 표면에 있는 모든 점들이 중심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그 완벽성의 근거로 삼았던 것 같다. 이런 의미에서 원 또한 완전한 도형이었다. 그리고 피타고라스 학파는 행성들도 원형의 궤도 위를 언제나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행성이 궤도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빠르고 느리게 속력을 바꾸며 움직인다는 것은 그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원형이 아닌 운동은 어딘가 결함이 있다고 보았다. 한편 행성은 불완전한 지구와는 달리 완벽한 존재라고 믿었으므로 행성들에게는 비원형 궤도가 어쩐지 걸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실용적 가치를 얕잡아보는 풍조가 고대 사회에 만연하기 시작했다. 플라톤은 천문학자들에게 천상의 문제를 생각하되 하늘을 관측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역설했다. 어디 그뿐인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하층민들은 본디부터 노예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 그들은 다른 모든 미천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주인의 명을 받들어 모시며 살아야 오히려 나아진다. 노예는 주인의 삶을 나누어 가지며 산다. 제 손재주로 먹고 사는 직위는 그 주인과의 관계가 노예의 것만큼 가깝지 않은데 그가 노예 신분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때에야 비로소 그의 재능은 탁월해진다. 그보다 더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직인에게는 특별히 구분된 노예의 일이 있다. 한편 플루타르코스는 또 이렇게 주장했다. 만들어진 물건이 우아하다고 해서 보는 사람마다 기뻐할지라도 반드시 그것을 만든 사람까지 높이 칭송할 필요는 없다. 크세노폰의 견해 또한 가관이다. 공학적 예술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하나의 사회적 낙인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도시들에서는 이런 것들을 천하게 여겨야 마땅하다. 기능인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통념과 천시 때문에 전도가 유망하던 이오니아의 실험 중심적인 방법론은 그 후 2000년 동안이나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실험을 통한 검증 없이 경쟁 중에 있는 가설들의 우열을 가릴 수가 없으므로 과학은 실험에 의존하지 않고는 발전을 할 수 없다. 피타고라스 학파의 큰 오점인 실험을 천시하는 생각이 오늘날까지 살아있으니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실험에 대한 혐오감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피타고라스와 플라톤은 코스모스가 설명될 수 있는 실체이고 자연에는 수학적인 근본 얼개가 있다고 가르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속에 과학을 하려는 동기를 크게 불어넣었다. 하지만 자신들의 입지를 불안하게 할 소재의 사실들이 유포되는 것을 억압하고 과학을 소수 엘리트만의 전유물로 제한하고 실험에 대한 혐오감을 심어주고 신비주의를 용인하고 노예사회가 안고 있던 문제들을 애써 외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인간의 위대한 모험심에 큰 좌절감을 안겨주고 과학의 발전에도 어쩔 수 없는 퇴보를 불러왔다. 과학탐구의 이오니아적 접근 방법이 신비주의에 눌려 긴 잠을 자는 동안 과학탐구의 도구들은 할 일 없이 먼지만 덮어쓰고 있다가 그 일부가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의 학자들을 통해 후대에 전해지면서 재발견되기도 했다. 그리하여 서양 세계의 두 번째 깨달음의 시대가 도래했으며 실험 위주의 연구 방법과 개방적 탐구 정신이 다시 한번 존경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그리고 잊혀졌던 고대의 저술과 단편전 지식이 다시 읽히기 시작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콜럼버스, 코페르니쿠스 등은 고대 그리스 전통으로부터 영감을 얻거나 이러한 전통을 독자적으로 재조사하기에 이르렀다. 종교와 정치 분야는 그렇지 못하지만 과학 분야에서 이오니아의 자유로운 탐구 정신에 뿌리를 둔 바람직한 면면을 오늘날에도 여기저기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현대가 미신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니다. 인류 전체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몇몇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현대인들은 아직도 모호한 태도와 완전히 결별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고대 사회가 안고 있었던 내재적 모순의 상당 부분을 아직도 그대로 끌어안고 있는 셈이다. 별들도 우리의 태양과 같은 존재할 것으로 생각한 사람은 아리스타르코스였다. 그는 태양을 별들의 반열에 가져다 놓은 장본인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6개월의 시간차를 두고 별을 관측해 보아도 그 별의 시선 방향에는 변화가 전혀 감지되지 않았다. 별들의 시차를 측정할 수 없다는 사실은 별들이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에 비해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사실 망원경이 발견되기 전에는 가장 가까운 별의 시차도 감지할 수 없었다. 19세기 들어와서야 비로소 별의 시차 측정이 이루어졌다. 일단 별의 시차가 알려지면 그리스인들이 발명한 기하학을 이용하여 누구나 그 별까지의 거리를 쉽게 계산해낼 수 있다. 이렇게 측정한 거리가 가장 가까운 별이라고 해도 수광년이나 된다. 별까지의 거리를 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이오니아인들도 충분히 알아냈음직한 방법이지만 그들은 이 방법을 활용하지 않았다. 같은 물체라도 관측자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작게 보인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이와 같은 겉보기의 크기와 실제 거리 사이에 성립하는 반비례 관계는 미술과 사진술에서 널리 활용되는 원근법의 근본 원리이다. 그러므로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태양은 더 작고 희미하게 보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태양에서부터 얼마나 멀리 달아난다면 태양이 하나의 별같이 작고 흐린 점으로 보일까? 그 질문의 답에서도 우리는 별까지의 거리에 대하여 어느 정도 감은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앞에 던진 질문을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해보자. 태양에서 얼마나 작은 조각을 떼어내 보면 그것이 별과 같은 밝기로 보일까? 인류는 아리스타르코스의 시대에서 하이언스의 시대에 이르는 동안에 브루클린의 한 소년을 그렇게나 흥분시켰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냈다. 별이란 무엇인가? 별이란 광망한 우주 공간에 흩어져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태양이었다. 아리스타르코스가 우리에게 남겨준 위대한 유산은 지구와 지구인을 올바르게 자리매김한 것이다. 지구와 지구인이 자연에서 그리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통찰은 위로는 하늘에 떠있는 별들의 보편성으로 확장됐고 옆으로는 인종차별의 철폐로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통찰이 성공을 거두기까지 인류의 역사는 반대쪽으로 흐르는 물결을 끊임없이 거슬러가며 저항해야 했다. 지구와 지구인을 우주에서 올바르게 자리매김하는 일이 천문학, 물리학, 생물학, 인류학, 경제학, 정치학의 발전에 원동력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에 대한 깊은 통찰의 결과가 완강한 사회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러한 통찰이 천문학 이외의 분야에 초래하게 되는 사회적 영향의 심각성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천문학자들은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코스모스에는 오직 하나의 은하, 즉 우리 은하수 은하만 있다고 믿었다. 영국 더럼의 토머스 라이트라든가 독일 퀘니스 베르크의 이마누엘 칸트 같은 학자는 이미 18세기의 망원경을 통해서 세련된 나선 형태의 빛을 발하는 성운들을 밤하늘에서 알아보고 이것들이 우리 은하와 같은 존재의 은하라는 예감을 가졌다. 아리스타르코스 일의 과학자들의 임무는 우주 드라마의 중심 무대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한 발씩 뒤로 물러서게 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곳에 자리를 잡기도 전에 물러서기는 계속됐다. 새로운 자리에 적응할 겨를도 없이 셰플리와 허블의 발견들을 목격했던 세대들이 아직도 우리와 지구를 공유하며 살고 있다. 인류사의 위대한 발견과 대면하게 될 때마다 우주에서 인류의 지위는 점점 강등됐다. 한 발짝 한 발짝 무대의 중심에서 멀어질 때마다 강등당하는 인류의 지위를 한탄하던 이들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 가슴과 가슴 깊숙한 곳에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며 초점이며 지렛대의 받침목이기를 바라는 아쉬움이 아직 숨어있다. 하지만 우리가 정녕 코스모스와 겨루고자 한다면 먼저 겨rum의 상대인 코스모스를 이해해야 한다. 여태껏 인류가 멋모르고 부렸던 우주에서의 특권의식에 먹칠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코스모스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자신의 위상과 위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주변을 개선할 수 있는 필수 전제이기 때문이다. 우리와 다른 바깥 세상이 어떠한지 알아내는 것도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개선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 우리의 행성 지구가 우주에서 중요한 존재로 남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지구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용기와 던져진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답변만이 우주에서 지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인류가 하나의 생명종으로서 그 유년기부터 품어왔던 질문을 가슴에 안고 우주항해의 첫발을 내디딘 지 이미 오래이다. 세대를 거듭할 때마다 유년기의 질문은 신선한 감각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왔으며 세대를 거듭하면서 유년기의 호기심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커져갔다. 별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탐험의 욕구는 인간 본성이다. 우리는 나그네로 시작했으며 나그네로 남아있다. 인류는 우주의 해안에서 충분히 긴 시간을 꿈을 대며 꿈을 키워왔다. 이제야 비로소 별들을 향해 돛을 올릴 준비가 끝난 셈이다. 지상에 발을 붙이고 살기 시작한 이래 인류는 코스모스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인류라는 종의 유학이 우리의 조상들이 조금은 게으른 듯이 하늘의 별을 그냥 바라보기만 하던 바로 그 시기에도, 그리고 고대 그리스로 와서 이오니아의 과학자들의 시대에도, 어디 그뿐인가 현대에 들어와서도 우리는 우주에서 우리의 현주소는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꼼짝없이 사로잡혀 있다. 우리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행성에 살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 행성은 따분할 정도로 그저 그런 별에 속해 있다. 그리고 태양이라는 이름의 그 별은 은하의 변방 두 개의 나선팔 사이에 잊혀진 듯이 버려져 있다. 태양이 속해 있는 은하라는 것도 뭐 그리 대단한 존재도 못 된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우주의 후미진 구석을 차지하고 겨우 10여 개의 구성원을 거느린 작은 은하군의 그저 그렇고 그런 식구일 뿐이다. 그런데 그 우주에서는 지구의 전체 인구보다 많은 수의 은하들이 널려 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우주적 관점을 갖게 되기까지 우리는 하늘을 보고 머릿속에서 모형을 구축해보고 그 모형에서 귀결되는 관측 현상들을 예측하고 예측들을 하나하나 검증하고 예측이 실제와 맞지 않을 경우 그 모형을 과감하게 버리면서 모형을 다듬어왔다. 생각해보라. 태양은 벌겋게 달아오른 돌멩이였고 별들은 천상의 불꽃이었으며 은하수는 밤하늘의 등뼈였다.
이론적 모형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또 파기하는 과정을 뒤돌아보면서 우리는 인류의 진정한 용기가 과연 어떠했는가를 실감하게 된다.